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경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심리학자지만 해결사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뭐든 질문을 하면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설득의 심리학, 적정한 삶, 그리고 최근에 내신 적절한 좌절까지 수많은 책으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심리학 지식을 전달해주고 계시죠. 오늘도 인생책과 더불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잠깐 2부 시작하기 전에 네. 저한테 꼭 이걸 물어봐달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서점에 왜 나오셨습니까? 네. 아니 이게 이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책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여태까지 게스트들이 뽑으신 인생책이 다 왜냐면 이제 저도 늘 제가 듣는데 네. 이제 작년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이제 이정모 관장님 네. 나오셨는데 플란다스의 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교수님의 인생책이군요. 네. 네. 그런데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우리 김상욱 교수 나오시더니 홈사피엔스 아니나 다를까 넥서스라. 넥서스 최대천 교수님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네. 사실 다 제가 존경하고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심지어는 강원국 작가님 나오셨잖아요. 네. 이제 하다가 이것까지 겹치나 막 이러면서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계몽사. 예.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아니라 계몽사 세계 소년소녀 세계문학 전집이 교수님의 인생책인 거예요? 네. 심지어는 문장 대백과 사전. 그건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는 인생책 하면 뭐 할까 막 고민하다가 심지어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국 작가님과 안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전 이거 가지고 있어요. 짜자잔. 네, 이거 지금. 강원국 작가님이 계몽사 세계문학 전집이. 요거는 라이벌 금성 출판사. 이거는 이게 원색판 학습 만화 한국의 역사. 이게 제가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네. 이게 저도 82년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를 매일 배구 자면서 읽었거든요. 한 100번씩 읽었죠. 이거는 지금 그때 읽으시던 바로 그 책인가요? 근데 같은 책인데 그때 제가 이제 잠시 군복무할 때 이제 이사 하시는데 이제 군대 가 있는데 이사하시면 내 소지품 잘못되잖아요. 근데 너무 옛날 책이니까 버리신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여서 제가 몇 년 전에 수소문에서 샀어요. 전 세트를. 아직도 있습니까? 한 책방 같은 게 있나 보죠? 초판이 1980년 5월 30일인데 중판이라서 1991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나온 거죠. 와, 이게 지금 이걸 샀어요. 20만 원을. 그러니까 30여 년이 돼가는 그런. 네. 이걸 이렇게 딱 해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오는데 제가 딱 해서 이거를 쫙 진행했더니 이제 저랑 같이 사시는 여자분이 이게 확실히 얘가 이 정상은 아니구나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저한테도 인생책, 그러니까 인생책이라는 게 참 다양하잖아요. 네. 저 왜 나왔냐는 질문에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그 소리가 길어지네. 한 6개월만 더 있다 나오면 이제 어떤 책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겹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나왔습니다. 이게 한 1970년대 초반에 이 자라나와서 나중에 지식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릴 때 읽은 책들이 되게 많이 겹치나 봐요. 그때 좀 아동용 책도 좀 없기도 했고. 강원국 작가님 말씀하신 그 책도 저희 집에 그대로 꽂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읽어보는 그런 재미. 물론 강 작가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읽지는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은 그래도 강원국 작가님 댁보다는 한 달 만에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셨군요. 그건 아니었죠. 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저보다는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시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진짜 옛날에는 정말 흔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귀했어요. 네, 귀했어요. 네. 귀해서 진짜 항상 총체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내고 털어내고 막 이러고 닦고 이러고 봤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뭐 물론 그게 더 옳은 시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귀한 만큼 또 그때 또 나름의 매력과 운치는 있었고 그래서 그냥 또 재미삼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이제 오면 출연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저 책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금성산 원색 만화전집. 거기서 막 이런 기억나요. 되게 뒤에가 읽기 싫더라고요. 9권, 10권 이제 뭐 세도 정치 뭐 이런 거 읽기 싫고. 맞아. 너무 속상해.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 나올 때 막 통쾌할 때 막 그럴 때만 막 이때는 참 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뭐 누구 친구 집에 가서 빌려야 되고 모자란 게 많았는데 제가 뭐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좋다는 게 아니지만 이게 너무 풍족한 환경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는 걸까? 특히 이제 적절한 좌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풍족한 그 가정과 사회가 겪는 혹은 잘 빠지는 실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부모 세대나 선생님 세대나 아니면 앞선 세대가 그냥 미리 해버리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족할 때는 그 고민을 해도 들어줄 수 없으니까 속상했는데 이제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민을 오히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빨리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평생 읽어야 될 책을 딱 이미 방 안에 딱 세팅을 끝내놓는 그런 부모님들 꽤 계셨죠. 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세대가 같이 갑시다. 왠지 좀 같이 안 가고 싶은데요. 같이 가야 돼. 70년대 태어났잖아요. 우리 모두. 근데 이제 그런 과도기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조금 책이 풍요로웠지만 그래도 좀 책이 읽고 싶은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책들은 좀 가서 먼저 고민해보고 가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게 없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강요되는 책들이나 아니면 당위적인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단순히 다른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디어가 다 우월한 미디어는 없거든요. 왜 그거 기억나세요? 1979년인가? 왜 그 비디오 킬즈 더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노래 나왔는데 MTV 첫 방송곡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생각해 봤더니 아니 잠깐만 오히려 TV가 죽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라디오는 남아 있고 MTV 채널을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TV가 바로 뭐냐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자기들이 고민해서 다 틀어주는 그런 매체로 압도적으로 진화를 했는데 라디오는 끊임없이 너 무슨 생각해? 그래? 그럼 우리도 이거 반영해 볼게. 훨씬 더 이렇게 상호작용적으로 변했거든요. 청취자 이 엽서 같은 거 많이 받고 공개 방송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은 TV 시리즈로 제작된 것보다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놨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뭐냐면 훨씬 더 청자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상호작용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책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막 그 과제물처럼. 고교생이 읽어야 할 고전 100권 뭐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그게 이제 풍요로움과 이제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훨씬 더 대량 생산과 맞물리면서 좀 책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서들은 계속해서 인기가 많았다는 거. 제가 그 적절한 좌절 읽다가 생각이 든 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한테 해주는 조언이 이게 뭐 심리학의 조언, 뭐 심리학 아닌 학문의 조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뭐 좀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아이들 되게 엄하게 키워야 된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그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뭐 모든 거를 다 안아주고 뭐 아이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잘 들어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하다가 그거의 부작용이 좀 적절한 좌절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그 훈육 방법이 그럼 틀렸느냐라고 하면 상당 부분 또 자기 그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강조됐었겠죠. 됐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복잡하고 미묘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을 하거나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원칙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 사람을 해치면 안 되죠. 이거는 사실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원칙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도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원칙이죠. 네. 그런데 청소년은 일찍 들어와야 돼. 이게 그러면 원칙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네. 사실 얼마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타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얼마든지 인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의 영역에 원칙이 들어가 버리면 네. 되게 재밌는 건 진짜 지켜야 될 원칙들은 오히려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대별로 강조되는 어떤 그런 양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원칙이라고 포장되거나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무책임하게 용감한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은 네. 좀 많이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세게 말씀하시면은 또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네, 하고 네. 이제 따르게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카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직관적으로 더 매력적이니까 그렇군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의 사고 방식이 네, 그런 메시지를 더 네, 중요하게 받아들이는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제일 좋은 거냐? 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걸 거야. 이게 이제 저희 심리학자들의 생각이죠. 자주 고민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가 맞을까? 내일은 또 그게 바뀔 수 있으니까 뭐가 맞을까? 마이클 샌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정의란 지금 이 순간에 부합되는 정의가 무엇인지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정의다. 네. 네,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로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그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저희가 2부에서 다룰 책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진짜.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2부 저희가 굉장히 제목이 센 책을 다루게 됩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어떤 책이죠? 이게 책 제목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지 아마 라디오에서 이 말을 원래 못할걸요. 그렇죠, 못하죠. 근데 이제 네. 책 제목이 On Bullshit On 영어가. Bullshit. 근데 네. 이제 개소리에 대하여 딱 명시를 해버리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 그 관계자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걸 헛소리에 대하여라고 하면 이게 되게 그렇죠. 직관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중요함에 대해서 얘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헛소리, 개소리, 혹은 뭐 거짓말, 요거 뭐 허튼 소리, 뭐 이게 좀 구별을 해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네. 헛소리도 되겠지만 이 저자인 해리 프랭크포트 교수가 얘기한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불시it은 네.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거든요.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아까도 이제 앉자마자 뭐 우리 장 작가님한테 이상한 장난치고 막 이런 헛소리 했죠. 근데 사실 그게 장 작가님을 미워하거나 네.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헛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얼마나 많이 해요. 네, 다 받아들이고 그렇죠? 사실 네. 삶의 양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또 네. 재미있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그맨이나 아니면 뭐 코미디 쇼에서 하는 분들 다 헛소리인데. 네. 근데 그분들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좋은 목적이나 뜻으로 하는 건데 근데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새로 이름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개소리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뒤집어졌는데 그게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는 1회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실지 몰랐는데 진짜 공전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 출판사가 사실은 저도 그 출판사를 관계자분을 본 적이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출판사가 진짜 엄청나게 그때 힘들었다가 이것 때문에 정말 얇은 책인데
사실 역사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심리학자들이 뭐지? 왜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선택하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왜 심지어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특히 이제 미국 정치에서. 그렇죠. 네네네. 굳이 예를 들지 않으셔도 됐는데. 정확하게는 2000년대 초반의 대선과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앨 고어라고 하는 너무 괜찮은 정치. 너무 괜찮은 정치. 부통령이었죠. 네네네. 재밌는 건 이제 한스 로슬링, 팩트플리스의 한스 로슬링도 이제 또 엘고와 너무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의 모든 게 미화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괜찮은 정치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뽑지 않고 이 사람을 뽑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발한 여러 가지 일련의 형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게 아니구나. 진심을 얘기하는 사람을 선출하는구나. 진실이 아니라 진심.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진심이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 전까지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무엇을 연구했냐면 진실과 거짓 사이를 연구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가? 왜 거짓말하는가? 뭐 리플리 증후군처럼. 뭐 표정이 어떻게 바뀌나? 네네. 근데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 뭐지? 오히려 더 강력한 면적도 엄청 넓은 회색지대가 있네. 근데 그게 바로 봤더니 진심이에요. 거짓말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원래 사실이 있는데 그걸 속여야 되니까 거짓말을 할 때 진심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경지죠, 그건. 그렇죠. 자기가 믿어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사람들이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사실은 상당 부분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거죠, 진심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사실 이 개소리에 대해 읽기 전까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가정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거짓말장애보다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진심으로 그거를.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애는 팩트 체크하면 무너뜨릴 수 있지만 진심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팩트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팩트플리스에 나오는 그 팩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현상인데 사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도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좌절도 많이 되죠. 옛날에는 개소리를 어디서 들었냐면 주로 종교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서 이렇게 약간 다 뭐 그런 정도로 좀 들었거든요. 저 사람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그리고 뭐 그걸 뭐 개소리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마음이 좀 아프신가 보네 이러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 공론장에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경력도 되게 괜찮은 분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막 싶은 정말 이렇게 개소리쟁이들을 프랭크퍼트의 표현에 따르면 개소리쟁이들을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수준, 그렇죠? 소득 수준, 이것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해리 프랭크퍼트의 이 책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실험적인 어떤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철학자니까. 그리고 뭐 철학 논문도 아니고 뭐 에세이 정도의 글이죠. 철학하는 분들의 엄청난 통찰력을 보여주면서 또 엄청난 단점인 읽을 수가 없다. 작은 책인데 막 밑에 뭐 각주도 많이 있고. 철학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생각에 이제 응축도가 있으시니까 이제 좀 그 얘기를 너무 어렵게 풀어내신 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책은 불쉣, 개소리에 대한 2000년대의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의 논문에 인용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철학 말고 심리학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군요. 이 책,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이 기본적으로 철학과 무관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철학으로부터 파생된 학문이거든요. 과학적인 어떤 연구 방법론이 접목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오랫동안 해본 철학자들의 책을 찾아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가까운 최근에 벌써 이 책이 나온 걸 보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개소리에 관련된 실험 연구나 조사 연구를 해본 심리학자들이 정말 거의 예외 없이 인용을 하는 책이 됐고, 저도 그러면서 이 책을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단락씩 뜯어내면서 그러니까 증명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들을 읽었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전부 다 아니 무슨 뭐 칸트도 아니고 데카르트도 아니고 뭐 스피노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야? 네. 라고 하면서 읽어봤는데 마침 한국어판이 있길래 네. 이제 이게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했는데 2주 걸리더라고요 그때. 몇 년 전에. 그래서 읽기 시작했죠. 많아가지고. 근데 네. 이제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진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통렬히 한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반가웠었어요. 반가웠었고 그래서 자주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죠. 너무 왜 이러지? 어떤 여론의 자정작용 뭐 이런 거 믿었었는데 네, 민주주의가 이제 지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어떤 집단 지성이 발휘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기 스스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정의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21세기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근데 건가요? 교육 수준 높은 경우에도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답 잘 맞추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이란 이런 거야. 이런 거지. 이게 디파인 한다고 하죠. 정의 내린다. 나의 문제를 규정을 하는 능력은 그쵸. 없이 그저 이제 주어진 문제를 남이 내린 정의를 잘 받아먹는.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프로파운드 불쉿, 심오한 개소리. 그렇죠. 인생은 흐르는 강물에 예를 들어서 떠다니는 하나의 조각배다. 사실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잘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육 수준도 높지만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정의 내려본 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정의를 잘 외웠던 사람들, 이른바 시험 잘 보는 데만 유리한 그런 점수 잘 받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게 프로파운드 불쉿에 되게 취약하다. 오히려 아예 책을 안 읽고 글자를 모르는 수준이면 그런 심오한 개소리에는 현혹 안 되고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렇죠. 네. 조금 그런 소리에 그렇죠.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유형으로는 프로파운드, 그러니까 아주 심오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불쉿에 목소리만 크면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잘 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되게 비슷한 사람들만 많이 만난 사람들.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오히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이 사람 하면서 짧은 사람을.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딱 만나버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많이 만났어. 당위성은 잡고 있는데 조금만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겠네 라고 하니까 너 이상한 사람이지. 라고 이제 굉장히 나랑 상이한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21세기에 이르면서 쭉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갑자기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시대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은 1000명을 만나면은 좀 의견 반박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때 이렇게 세게 못 말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냥 아주 세게 말하겠네요. 그렇죠. 1000명을 만났는데 다 동의하더라 이러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연구한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언제 자기 의견에 가장 자신감을 가지게 되느냐 그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 나랑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세게 자신감 가지고 있는 게 의외로 머릿속으로 되게 다른 것 같은 사람인데 공유되는 되게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아니면 같은 부대 출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머릿속으로는 다른데라고 하지만 플랫폼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수 만나서 거기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해주면 거기서 가장 강한 자신감을 갖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플랫폼이지만 그걸 모르고 저 사람 그렇죠. 나랑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랑 다른 사람도 이 생각이 맞다고 해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접경지대에 놓인 사람들 중에 원래부터 이제 다양성 떨어지는 사람들은 훅 빠지게 되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이 미디어 환경도 누가 세게 말하면은 그게 이제 점점 가라앉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세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이런 이상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면서 기사가 나오다가 기사 때문에 그 의견을 접해가지고 그 의견이 더 세지면 나중엔 이제 뭐가 국민적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런 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금 그래서 그런 것에 잘 저항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보편적인 어떤 현상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과 갑자기 같은 학교 같은 뭐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에 잘못 몰입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로 이게 약간 정상 분포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쌍봉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요. 정상 가운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없고 이쪽에 이상한 사람과 저쪽에 이상한 사람 집단으로. 네. 아니면 너무 괜찮은 사람과 너무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과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봉우리가 막 여러 개씩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끌려가면서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무언가 제공하잖아요. 개소리쟁이와 개소리 그쵸. 청취자들, 그쵸. 개소리 러버들. 네. 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는 이게 개소리라는 게 증명이 되면 네. 그리고 개소리는 건 사실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이게 점점 외로워지거든요. 새로운 유입이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아까 이미 그 답이 있어요. 이런 집단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개소리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심과 진심이 충돌해서 끊임없이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저기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분들 사이에서 내부 갈등이 되게 심하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베지터리언과 비건의 갈등과는 좀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비슷한데 네. 거기서 다른 거에서는 배신감이라든가 섭섭함이지. 근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건강한 노선 투쟁 정도로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런 진심으로 헛소리를 하는 집안에서는 양쪽 다 진심으로 세부적인 헛소리가 달라지면 이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갑자기 커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큰 세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선거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네. 분들도 개표기가 조작됐다는 그럼요. 분이 있고 아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또 둘이서 또 극렬히 싸우면서 또 헤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더 파편화되고 쪼개지는데 그 지향점이 뭐예요? 극단적 외로움이죠. 이거는 이제 뭔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는 거에 정반대 현상이에요. 네네. 다 뿔뿔이 그렇죠. 이상하고 독특한 개소리쟁이 집단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다른 보편적인 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혼자 살아야 되고 평생. 가족으로부터 대부분 절연되고. 그렇죠?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도 대부분 떠나고.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이제는 상쇄가 안 되는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AI가 생성형 AI가 네. 이제 보편적이고 루틴한 일들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젠 사람과의 접점을 못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각 직업 내에서 이제 굉장히 가차없이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일단 어떤 보편 상식에서 일탈한 그런 그렇죠. 외로운 이상한 늑대들은 네네. 사회가 굳이 얘를 보편 중심으로 보편 상식으로 데리고 와서 노동력으로 써야겠다는 그렇죠. 이제 생각 그것도 자체도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럴 이유도 없고 네, 그냥 네. 뭐 어디 저기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자기 집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 네, 약간 네, 네. 방관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게 일부 시작되고 있죠. 이 개인한테도 굉장히 큰 불행이고 그렇죠. 네, 사회도 굉장히 암담합니다. 다들 뭐 어떤 이상한 은둔형 외톨이인데 이상한 음모론을 믿고 있는 제각각의 음모론을 믿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 뭐 프랭크퍼트가 거기까지 쓴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쓰지 않지만 약간...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네. 프랭크퍼트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기여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가 될 것인가를 어쨌든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2020년 전후로 만났던 가장 왜냐면 이제 저도 개소리 연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제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직장 내 개소리 척도를 개발했어요. 한국형 직장 내 개소리 척도. 너무 궁금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문항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데 네. 우리 회의할 때 네. 사실 누가 봐도 자기가 이거 자기 위해서 하는 회의. 그러니까 사실 회의의 대부분이 직장 상사를 위한 회의예요. 그 회의에서 제일 직급 높은 사람이 그 회의의 최대 수혜자죠. 네. 왜냐면 그분은 쭉 그 양반이 상무라면은 쭉 모아가지고 전무님한테 가서 딱 취업하면 그쵸. 전무님이 또 모아가지고 부사장님한테 이렇게 그쵸.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꽤 많은 경우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회의의 최대 수혜자는 그 회의에 참석한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수혜자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믿어버리죠.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대부분 이제 여러분의 개소리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그렇죠. 너희들을 위해서 회의하느라고 진짜 그렇지. 너무 바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근데 그런 말을 10번, 20번, 30번 반복하면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믿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개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런 척도를 심지어 개발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있다 퇴사하더라고. 직장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걸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척도를 개발하기 좋은 환경의 직장이었나 보죠. 개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큰 기업이었죠. 큰 기업이었지.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그 친구가 퇴사하면서 네. 특정한 괴롭힘이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피해를 봐서는 아니었대요. 네. 근데 물론 그런 척도를 만드는 걸 응원해 준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친구가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봤더니 이 척도에 제가 너무 많이 해당돼요. 어머나. 근데 해리 프랭크퍼트도 책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지금 개소리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네. 이 개소리에 대하여를 저는 그냥 에세이로 생각하고 읽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약간 우리 사회의 어떤 암담한 미래를 경고 내진 예언하는 책인 줄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아까 그 진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진심 그렇게 꼭 좋은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프랭크퍼트는 진심은 아니고 이제 진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언젠가부터 진정성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프랭크퍼트는 진정성 그 자체가 개소리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 마음을 약속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 그러니까 진정성도 사실 마음에 관련된 얘기인데. 진정성이라는 말 처음 들을 때 좀 무슨 뜻인가 했었어요. 그렇죠. 네, 진정성이 있으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뭐 사실 그래서 이제 현대 인지심리학자들이 참 좋아하는 우리가 이 사람 얘기를 참 많이 실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약속하지 말고 제발 행동만 약속해라. 네네. 네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거 관심 없다. 그리고 마음은 지켜질 리가 없다. 진정성은 자기 마음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감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류 최대의 그 개소리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해. 그게 그 개소리인 거 알아도 들으면 좀 좋기도 하고 적절히 필요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나쁜 개소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인류 최대의 개소리라고. 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 개소리를 하길 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감정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감정만을 약속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 행동을 약속해라 제발.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틀리게 되고 어기게 되는 게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타협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국심, 이건 감정만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애사심. 그렇죠. 예. 이거는 감정만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거는 하지 않겠다. 죽어는 이거는 하겠다. 되게 재밌는 건 되게 재밌는 건 이상한 정치인들 보면 이상한 그리고 기업의 이상한 리더들 보면 소위 말하는 행동을 약속해주지 않고 또 행동을 약속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마음만 서로 약속하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묻기도 하며 지는 무한 면제를 받으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안 들면 넌 애국심이 없어 이러고 나오고. 진짜 만능 용어네요. 그럴 때. 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분명히 잘못해서 난 이건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의 진정성을 봐주십시오. 그렇죠. 나라를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행동이 약속돼야 되거든요. 행동이.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일자라는 기업들을 가서 보면 요새 일자라는 기업들을 가서 보면 그래서 기업 문화나 기업의 어떤 그런 강령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위주로 돼 있어요. 예를 좀 들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 회사 송파구에 있는 무슨 형제들 그 회사가 진짜 전성기 때 그 회사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거기 보면 그렇죠. 1번이 9시 반은 9시가 아니다.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출근은 9시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 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먼저 본 사람이 죽는다. 되게 웃기죠.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근데 대부분 행동에 관련된 것들. 그렇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게 정답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동의하면 우리의 이론이 될 수 있다. 동의 안 돼? 그럼 다른 데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일을 잘하거나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때 그때 그럴 때 그 관계나 그 조직의 언어들을 보면 마음을 자꾸 약속하라는 얘기가 별로 없고 행동을 서로 약속해주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줄에서 할 때도 저 줄에서 많이 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각자 행동 약속 5개씩 갖고 와. 그래서 결혼 5년 차까지는 절대로 아내 앞에서 방귀 끼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웃긴 것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제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해가 나쁜 말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개소리 되기 쉽다. 평생 지켜야 되는 거. 상대방이 나한테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리고 그런데 제대로 상대방이 지킬 만한 것을 요구하는 게 또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한테 그래 행동을 약속하게 해줄게. 10년 내에 2천억 벌어와. 이건 지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이건 지켜줘라고 얘기할 때 그 상대방도 나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거기서 드러나니까. 저희가 이제 적절한 액션 플랜 없는 비전은 공허하고 액션 플랜도 이 적절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행동을 서로 약속하고 그다음에 지킬 것인가.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래야 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못됐을 때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 그렇네요. 그렇죠. 마음은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개소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무한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왜냐면 나는 애국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애국심이 없어. 그러니까 용서할 방법도 본인도 모르는 거고요.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개소리의 피해자군요. 그렇죠. 말하면서 소통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사이비 종교에서만 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인류가 끊임없이 종교와 분리시키고 싶어 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 농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정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끊임없이 그렇도록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종교에서 벌어진 개소리가 조금만 신경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바로 정치로 들어오고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정치에서 들어가면 또 교육으로 들어가고 이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종교 분리를 위해서 수백 년을 종교 전쟁을 하다가 베스트팔렌 조약인가 그거 맺고 이제 종교와 분리를 했는데 정치가 약간 이제 종교의 대체품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네요. 적절한 좌절에서요. 소망 기반 정체성 이런 용어도 처음 봤는데 이것도 좀 뭐 액션 플랜 없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파악하는 그런 거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자기의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다 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다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사실 소망 기반 정체성이요. 조금 보편적인 언어로 가면 그게 정신승리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게 사실 예술계에 많아요. 이게 그렇겠다. 예, 무슨 뭐 네, 자격증이 있는 그런 업계가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시대가 못 알아본 천재 무슨 예술가다라고 하면서 그럼 작년에 뭘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뭘 발표를 했어요? 하면 발표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뭐 소설가다, 뭐 뮤지션이다, 뭐 시인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냥 제가 볼 땐 소망 기반 정체성이고, 그렇지. 아 정체성은 진짜 뭔가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막 드네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긴 게 그렇다면 내 소망도 결국 꿈이나 희망의 일부일 텐데 네. 거기서 그거를 할 만한 중요한 실천 규약이나 행동 강령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뭐 시대를 앞서갔다는 근데 참 신기한 건 시대를 앞서가서 불운했다는 분은 많은데 왜 이렇게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에 불운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왜 모든 예술에서 다 자기는 시대를 앞서갔대. 시대를 비껴가지도 않았고 시대를 뒤따라가지도 않았고. 그게 꼭 이제 정치인 중에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만 있는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인가 그렇죠, 봐요. 그렇죠. 예. 사실 자기만 생각한 사람들인데 상당수가 그런 경우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저도 장 작가님도 개소리할 수 있다. 네. 우리의 말 속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되돌아보자. 예, 그리고 고민을 해야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네. 개소리 탐닉하지 않고 개소리에도 휘둘리지 않는 실천 방법. 일단은 뭐 크게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 인지심리학적으로 빠지지 않는 어떤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개소리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뉴스를 가장 잘 소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운 뉴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일 수가 없는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문구에 굉장히 많이 현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슬프네요. 네. 그래서 개소리뿐만 아니라 요새 소위 말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선진국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외로움과 관련된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뭐 정부 부처도 만들고 영국이 뭐 그런 부처 만들었던 거죠. 뭐 많이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런 농담 많이 하는데 한국이 예전에는 외롭진 않았죠. 괴로웠죠. 외롭게 놔두질 않았어요. 그렇죠. 이 작은 땅에 5천만 명이 그렇죠. 서로 오지랖 부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때는 좀 많이 외로워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롭지 않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제 일본은 좀 앞서서 외로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도 먼저 뜨고. 그렇죠. 네, 음질리교 같은 거 네, 뜨고. 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외롭다라는 게 가장 문제가 큰데 그럼 외로움은 언제 제일 커지고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대처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의 삶을 올가매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넛지의 학문이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이런 것들이 관련 있어. 이런 것들이 관련 있어. 이런 것들이 관련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왜냐하면 사실 정말 많은 현상은 수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지. 네. 이런 결과 하나가 무조건 이것 때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죠. 왜 기본적으로 부족한 수면, 수면 부족 사회. 네. 외로움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생산성 없이 바쁜 것들을 조장하는 문화 네.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소위 말해서 패자의 언어로 교육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연관성들이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뭐 미안하다, 감사하다, 그렇죠. 사과한다 이런 말 안 하게 됐죠.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은 야 미안하다고 잘못 얘기하면 너 책임져야 돼 법적으로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제일 외로운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팩트 플리스로 돌아가 볼까요? 당신이 미안하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책임질 확률보다
당신이 미안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관계가 원만하게 끝나고 당신이 덜 다칠 확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데 항상 현저한 미안합니다 한번 했다가 잘못했다가 그래 그럼 네가 잘못했구나 법적으로 처벌받아. 책임져. 이런 케이스를 부각시킨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저희가 thinking fast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네, 이 네, 말이 네, 더 네. 와닿으니까 그렇죠. 미안합니다 하면은 너는 처벌받아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 말이 그 요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화심리학자 그 김정훈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네. 참 좋아하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런 많은 얘기들을 좀 쉬운 언어로 바꾸시는 능력이 탁월하세요. 에디톨로지 요즘 그렇죠. 이제 주장하고 네네. 계시죠.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게 가능하신데 네.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외로움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외로움으로 도피하지 마라. 네,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장 작가님이랑 이제 뭔가 사업을 하다가 네. 장 작가님이 생긴 거는 완전 선하게 생겼는데 진짜 안에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어서 제 재산의 거의 절반을 가지고 들고 날랐어요. 그러면 외로움으로 도피를 해서 나는 자연이다 PD가 찾아가는 그런 산골로 그러면 돌아가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스탠스를 취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외로움으로 도피하는 거. 아니면 아예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언어를 하는 거. 이래서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그죠. 그것도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런 유형의 사람은 조심해야 돼. 네. 라고 기억에 담든가.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싫어가 아니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봐요. 뭐 네, 이렇게 네, 되게 네, 외롭게 네. 사시는 분들 어디 뭐 산골에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한적한 곳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은 자연이 좋아가지고 왔다는 분은 안 계시고 내가 사람한테 다쳐가지고 뭐 이랬다라는 분들 계시고 또 이제 뭐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마라 이것도 교수님 말씀해주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모든 인류와 나를 단절하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한테 손해되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 유형의 그 특징의 그런 말을 했던 딱 좁혀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전략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네. 그런데 사람 다 따라 살면 뭐 나빠서 뭐 어때? 그런 댓글 다는 사람, 그 사람들도 지금 계속 남의 말 듣고 지금 보고 달고 있지. 그럼 네. 다 끊어버리든가 자기들도.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들을 종합하면 외로운 게 얼마나 나한테 손해되는 행동이냐면요. 같은 신체적 질병이라도 병의 진행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해요. 네. 심장부터 혈액까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모든 신체적 지표에서 안 좋아지고요. 네. 저희가 이게 개소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굉장히 점점 더 이렇게 커지면서 막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이제 개소리의 대중성. 대중 자체가 이제 개소리에 심취하고 소비하고 현혹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사람들로 갈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한 네. 10년, 20년, 30년 네. 정도 지나면 야 수명에서도 차이 나겠다. 이제 외롭고 개소리를 네, 많이 네. 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과 네. 물론 안 그런 연구를 할 때 외롭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다른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이분들은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지표에서 평균적인 보편적인 사람들과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볼 정도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이제 그 출판사 그 타이틀 정하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 책은 개소리에 대하여를 제가 정했죠. 필로소픽 출판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철학자의 관점으로 이제 현대 사회를 한번 보고 그걸 또 인지심리학자의 말로 이제 한번 해석을 하고 또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겠느냐 하면 딱히 그게 개소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겪는 여러 가지 병폐들이 다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제 책 얘기할 시간이 좀 얇은 책이라 가지고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은 좀 모자란 느낌이었지만 어쨌든 2부 시간이 다 돼갑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신 모든 게스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뭐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되시느냐, 꼭 뭐 이렇게 지키는 리추얼 같은 게 있느냐. 교수님 좀 이렇게 인지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의식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저희는 뭐 사실 생리적인 지표 연구를 더 많이 하니까 네. 저는 일어나서 무조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조금씩 해서 5번 정도 마시면서 예, 하루를 시작하는 게 유일한 생리적인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지표고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신체 건강이 물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물 마셔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카네만이 아니라 뜨벨스키가 했던 연구인데 정말 놀라우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걸 채워 넣는다. 전 커피 마십니다. 네. 근데 물 드시는 게 너무 좋다고. 다 모든 분들이 얘기하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 전에 가족들한테 오늘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거 하나. 저는 그게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날 뭘 하면 더 좋을까 조금씩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한테는 별로 리튜얼이 별로 없어요. 네. 그 2개도 근데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나중에 꼭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처음으로 진행자를 뺏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기 연말 특집에 작년 연말 특집에 다른 사람 부르셨잖아요. 네네. 올 연말 특집엔 저 불러주세요. 제가 연말 특집에도 제가 혹시 휴가 가거나 할 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가 오랫동안 떠나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